그의 이름은 박지훈. 그는 나를 낯선 남자로, 나는 그를 그저 하룻밤의 위안을 찾던 젊은이로 여겼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다. 그저 몸을 섞고 서로의 천에 기대어 잠시나마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밤이 끝나고 해가 뜰 무렵 우리는 서로에게서 이상한 동질감을 발견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나도 내 아내가 죽었을 때 이런 기분이었어. 나는 김선우. 올해 52살이다. 교사라는 직업을 30년 가까이 하다가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다. 내 인생은 한때는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다. 사랑하는 아내와 똑똑한 아들, 그리고 존경받는 직업까지. 그러나 5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나와는 달리 감성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는 늘 무뚝뚝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렀다. 아내는 그런 나를 이해해줬고 늘 내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어주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내 세상은 흑백으로 변했다. 아들 현우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다. 처음엔 자주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은 뜸해졌다. 아이도 낳았다는데 사진으로만 보았다. 아들이 바쁜 것도 이해했고 나도 굳이 연락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나는 넓고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거실에 놓인 아내의 사진만이 유일한 말동무였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밤이 되면 그녀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혼잣말로 이야기했다. 나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낡은 주전자에 물을 끓여 커피를 내렸다. 나는 늘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익숙했다. 식빵 한 조각을 굽고 잼을 바른다. 그 후엔 늘 그랬듯이 작은 텃밭에 나가 내가 심은 채소들을 살폈다. 토마토는 언제쯤 빨갛게 익을까? 상추는 오늘 저녁에 따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소소한 생각들이 내 하루를 채웠다. 오후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고전 소설을 읽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나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과의 소통, 동료들과의 잡담으로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소란스러운 일상마저도 그리워졌다. 명예퇴직은 내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외로움을 선물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서툴렀다. 아니,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혼자 저녁을 먹고 와인 한 잔을 마셨다. 와인의 씁쓸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문득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직 52살인데,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이대로 고독 속에서 천천히 시들어갈까.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SNS 앱을 깔짝거렸다.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앱이 있었다. 하루스밤의 연인, 호기심 반, 자포자기하는 심정 반으로 앱을 다운로드했다.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나이와 직업을 대충 기입했다. 상대방을 찾는 조건은 딱 하나였다. 진지한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닉네임 지미나이. 메시지는 간결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행동이 옳은 것인가? 아내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나를 재촉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가 어때? 나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났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총각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결혼할 여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저 하룻밤에 위안을 찾으러 나왔을 뿐인데 한 젊은이의 고통스러운 삶의 단면을 보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대신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내가 잃어버린 아내에 대해 물었고 나는 그가 겪는 배신감에 대해 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가 주는 따뜻함에 기대고 싶었을 뿐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조금은 살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의 일상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샤워를 하고 낡은 주전자에 물을 끓여 커피를 내렸다. 식탁에 마주 앉은 이는 여전히 나 혼자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내 안에는 미묘한 변화의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그 돌멩이는 바로 박지훈이었다. 그와 함께 보낸 하룻밤은 물리적인 접촉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 비친 슬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은 내가 아내를 잃고 느꼈던 감정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다른 이유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 고통의 본질은 결국 외로움이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외로움이 나를 짓누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날 밤의 기억이 나를 조금씩 깨우는 듯했다. 나는 다시 텃밭으로 나가 토마토를 살폈다. 전에는 그저 의무적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지만 이제는 토마토가 얼마나 자랐는지 잎사귀에 병은 들지 않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잎사귀에 맺힌 작은 이슬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가까운 공원으로 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노부부는 서로에게 기대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전에는 그런 풍경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아팠다.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보는 것 같아 쓸쓸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의 행복이 더 이상 내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벤치에 앉아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내 삶에도 언젠가 다시금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이내 다시 불안으로 바뀌었다. 아들 현우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현우는 늘 그렇듯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요즘도 매일 커피 드세요?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현우에게 나의 외로움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내가 홀로 사는 것을 늘 걱정했다. 그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우울해할까봐, 내가 아내의 빈자리를 힘들어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에게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걱정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버지, 제가 다음 달에 한국에 잠시 들어갈 것 같아요. 회사 일도 있고 겸사겸사 어머니 묘소에도 들러야 해서요. 그때 봬요. 현우의 말에 나는 기쁨보다 먼저 당혹감을 느꼈다. 현우가 오면 나는 다시 완벽한 아버지, 외롭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결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하룻밤의 일탈, 그리고 박지훈이라는 존재. 현우는 나의 외로움을 이해하겠지만 나의 그런 행동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아내의 빈자리를 느꼈다.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 아내는 꽃을 좋아했고 나는 나무를 좋아했다. 아내는 커피에 설탕을 넣었고 나는 씁쓸한 블랙커피를 마셨다. 아내는 사람들 속에서 웃는 것을 좋아했지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메워주려 노력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나의 반쪽을 잃은 것 같았다. 다시 완전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지민이라는 닉네임이 눈에 들어왔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망설였다. 그와 나는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관계였다. 서로의 상처를 잠시 빌려 쓴 관계.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쩌면 나 혼자만의 욕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지민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세요. 간결하고 담담한 메시지였다. 그러나 나는 그 두 글자에서 그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당신도요? 그의 답장은 금방 도착했다. 네, 그런데 조금 힘드네요. 할 말이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우리 차 한잔 할까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은 시작되었다.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은 번화한 강남이 아닌 오래된 동네 골목에 자리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창계는 빛바랜 앤티크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창가에 앉아 있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옆모습에서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시켰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아닙니다. 나야 뭐 시간이야 남아도는 걸요.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했을지는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로의 차가 식어갈 때쯤 그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모님과 크게 다웠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손에 쥔 머그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부모님은 제 약혼을 강요하세요. 제가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그 여자분은 저를 전혀 모르세요. 그냥 집안길이 엮인 관계일 뿐이에요.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말하면 아마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차마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그의 아픔은 나의 그것과는 달랐다. 나는 아내를 잃었고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누가 더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각자의 깊은 고통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휴지를 건넸다. 그는 내 행동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돌아오겠다고 해요. 제가 재벌 3세라는 걸 뒤늦게 알았나 봐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허무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내가 교사 시절 만났던 한 학생이 떠올랐다. 그 학생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 학생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고 그저 담임으로서의 형식적인 위로밖에 해줄 수 없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박지훈이라는 젊은이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사랑의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도 아내가 죽고 나서 매일 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도 그들의 위로가 공허하게만 느껴졌어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깊어지는 법이거든요. 내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비밀이라도 엿본 것처럼.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 혼자 싸워왔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아내가 죽고 나서 누구에게도 나의 슬픔을 온전히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 그가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 자신이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날 서로의 이름 대신 서로의 상처를 불렀다. 그는 나의 아픔에 귀 기울였고 나는 그의 절망에 공감했다. 그날의 만남은 더 이상 하룻밤의 위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작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났다. 우리의 만남은 이전의 하룻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나는 그를 만날 때마다 일부러 젊은 사람들처럼 셔츠 위에 니트를 겹쳐 입거나 낡은 가죽 신발 대신 새로 산 스니커즈를 신었다. 그런 나의 작은 변화에 그는 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어주었다. 선우 씨, 오늘 옷 멋지네요. 그의 칭찬 한마디에 나는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굳이 비싼 레스토랑을 찾지 않았다. 그저 동네 산책길을 함께 걷거나 내가 사는 집 마당에서 함께 꽃을 심고 채소를 가꾸는 시간이 많았다. 그는 원래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흙을 만지고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는 듯했다. 그는 능숙한 손으로 꽃 화분을 옮겨 심고 상추 모종에 물을 주었다. 그의 손에 묻은 흙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함께 텃밭에서 갓 딴 상추와 깨시프로 쌈밥을 만들어 먹었다. 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그는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서툰 솜씨로 만든 계란말이였지만 나는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게 먹었다. 그는 밥을 먹는 내내 내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쟁이 치열한 사업 세계,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서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총수였지만 그의 내면은 늘 외로운 어린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선우 씨는 선생님이셨으니까 사람들 마음을 잘 아시죠? 그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나는 그의 물음에 잠시 멈칫했다. 나는 교사 시절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선생님은 아니었다.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충실했고 아이들의 내면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훈을 만나고 나서 나는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니요, 나도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미안해요. 내 말에 지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늦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지금 선우 씨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는 상대방에게 작은 치유가 되어 주었다. 나는 지훈과 함께 있을 때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았다. 그저 그 빈자리 옆에 새로운 의자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 주었다. 지훈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감성은 의외로 고전적이고 섬세했다. 그는 가끔씩 내가 모르는 젊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지훈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내가 읽었던 고전 소설 속 인물들을 분석하며 내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우리의 대화는 나이 차이를 넘어섰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갑자기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선우 씨, 저 부모님과 약혼 문제로 또 싸웠어요.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등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훌쩍였다. 그의 눈물은 내가 그동안 보았던 어떤 눈물보다 더 슬퍼 보였다. 그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내가 나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고, 나 또한 그의 상처를 받아줄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지훈아,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혼란스러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나랑 같이 가자. 혼자서만 아파하지 말고 나의 말은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그날 밤 나는 잠시 잊고 지냈던 내 마음속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히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쩌면 나의 잃어버린 인생에 다시 찾아온 작은 희망의 빛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내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이것이 지훈을 향한 단순한 연민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나의 삶을 채워줄 새로운 감정일까? 나는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은 내가 그에게 가지는 감정이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그런 내 마음의 미묘한 변화를 지훈도 눈치챘을까?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밝아졌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깊은 슬픔이 고여 있지 않았고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빛났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선우 씨, 저 약혼을 깨기로 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결정을 예상했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부모님께서 무척 반대하실 텐데 괜찮겠어요? 내 걱정스러운 물음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회사에서도 제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 사회가 원하는 총수, 그런 가면을 쓰고 살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은 나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내가 알던 하룻밤에 위안을 찾던 절망적인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려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선우 씨 덕분이에요. 당신과 함께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아내를 잃고 나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을 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이 그런 용기를 내줘서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말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하는 기적과도 같았다. 며칠 후 지우는 내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선우 씨, 저 약혼녀 분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지훈은 용감했고 나는 그런 그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훈의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나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들의 귀한 아들을 망쳐놓은 천박한 늙은이로 비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그들의 말이 칼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지만 나는 지훈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모르는 척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외로움은 이제 지훈의 외로움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외롭고 함께 싸워야 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내가 겪는 고통이 지훈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지훈의 부모님이 다녀간 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지훈을 압박할지 혹은 우리 관계를 세상에 폭로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혹시라도 지훈이 힘든 결정을 내릴까봐 매일 밤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그는 내 걱정과는 달리 담담했다. 괜찮아요, 선우 씨.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믿음이 내게로 향해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현우는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었고 내일 당장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현우의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긴장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현우는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외로움, 그리고 지훈과의 관계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현우는 평소와 달리 굳은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현우가 먼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가 아는 사람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누군가와 만나고 계신다고. 사실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미 실망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현우야. 사실이다. 내 대답에 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것도 남자랑 말도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현우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에게 나는 평생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실하고 올곧은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배신하는 나의 행동이 현우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현우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렴. 지훈이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야. 나는 그와 함께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되찾았어.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현우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현우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서요.
현우는 그렇게 차가운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나는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아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지고 두꺼워진 것 같았다. 나는 현우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지훈을 잃는 것도 두려웠다. 나의 행복을 위해 아들의 실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현우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우 씨, 우리 이제 그만할까요?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훈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현우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고, 현우가 실망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좌절감 때문에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니요, 선우 씨.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선우 씨에게 이렇게 큰 짐을 지워드리면 안 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선우 씨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아드님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항상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다. 부모님의 압박, 사회의 시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아들 때문에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나는 나의 행복과 아들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지훈을 찾아가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함께 겪는 고통은 나눌 수 있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지훈을 찾아갔다. 그의 집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지금 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하룻밤의 위안이나 조용한 치유가 아닌 현실의 거대한 폭풍 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싸움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싸움에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내가 온 것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선우 씨,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너 괜찮니? 어제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의 집은 넓고 깨끗했지만 왠지 모르게 싸늘함이 느껴졌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벽에는 그림 한 점 걸려 있지 않았다. 마치 주인의 내면처럼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을 깨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다. 한참 후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회사를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우 씨를 만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제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요. 그는 말을 이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몸은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품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지금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지훈아, 괜찮아, 괜찮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네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사랑한다는 말은 내게 너무나 낯선 단어였다. 나는 아내에게조차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단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가진 배경이나 젊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수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다. 나의 말에 지훈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 선우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드님도
저 때문에 아버지께 실망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야. 나의 행복을 위해 싸울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의 행동을 존중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불안했지만 나의 존재로 인해 조금이나마 평온을 찾은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주는 따뜻함에 기댔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다. 우리는 함께 이 거대한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삶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훈의 부모님은 그가 약혼을 파기하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지훈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모두 처분했다. 지훈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선우 씨, 어차피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다. 오직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나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들 현우는 여전히 나에게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나는 지훈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지훈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 현우에 대한 나의 죄책감, 그리고 나의 행복과 아들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의 마음을. 지훈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선우 씨, 아드님이 선우 씨를 미워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뿐이에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의 위로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나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만 같았다. 그때 지훈이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선우 씨, 우리 헤어질까요? 그의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방금 그의 위로를 듣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는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예전의 슬픔이 서려 있었다. 무슨 말이야? 지훈아, 갑자기 왜 제가 선우 씨의 아드님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끼어들어서 선우 씨의 소중한 가족을 뺏는 것만 같아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자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야,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나는 너를 만났고, 너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야. 네가 나를 위해 너의 모든 것을 포기했듯이 나도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아들, 언젠가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를 잃을 수 없어. 나는 간절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선우 씨, 저는 더 이상 선우 씨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저 유학을 가려고 해요.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모든 것을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가 자신을 희생하여 나와 나의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지훈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삶,
내가 옆에서 함께 해줄게.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는 그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심한 듯 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를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그의 손을 놓기 싫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었다. 나는 지훈을 놓아주기로 결정했지만 나의 마음은 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이별 통보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신을 희생하여 나의 행복을 지켜주려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나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온통 그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도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비를 맞으며 그의 이름 박지훈을 불렀다. 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집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지훈은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내가 비를 흠뻑 맞은 것을 보고 당황하며 내게 말했다. 선우 씨, 대체 왜? 나는 그의 말을 끊고 그를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품에서 강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지훈아, 나를 떠나지 마. 네가 나를 위해 너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해. 그리고 너의 행복 속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해.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는 나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선우 씨, 저는 선우 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나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훈아, 네가 잃은 것은 너의 것이 아니었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잖아.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돼.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아내를 잃고 나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을,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고 그 삶을 지훈과 함께하고 싶었다. 나의 진심의 지훈은 한참을 울었다. 그의 눈물은 내가 그동안 보았던 어떤 눈물보다 더 슬퍼 보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선우 씨,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발. 그는 내게 매달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우리는 함께 갈 거야. 이 비가 그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밤을 지새웠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웠던 두 개의 영혼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완전한 하나의 영혼이었다. 우리는 함께 이 거대한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지훈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치고 햇살이 따스하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지훈은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학을 가려 했던 것은 내가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 내린 결론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기적인 희생에 눈물이 났다.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네가 짐이 아니야. 네가 내게는 구원이야. 우리는 함께 지훈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훈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네가 총수가 아니라
그저 박지훈이라는 한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는 그들의 반대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나의 낡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열었다. 그의 손은 이제 흙과 꽃에 익숙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런 그가 자랑스러웠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아내를 잃고 나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을.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고 그 삶을 지훈과 함께하고 있었다. 아들 현우는 여전히 나와 연락을 끊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의 행복을 알리고 그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답이 없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의 행복을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지훈과 함께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현우가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꽃집을 둘러보았다. 나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망설이다. 커피를 받아들였다. 아버지, 행복해 보이시네요. 현우가 내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현우야.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 나는 그에게 지훈을 소개했다. 현우는 지훈에게 퉁명스럽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나를 비난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을 것이다. 그날 현우는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아직 우리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완전한 하나의 영혼이었다. 우리는 함께 이 거대한 폭풍우를 헤쳐나왔고 이제는 평온하고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다.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행복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그날 밤 나는 30살 넘게 어린 남자와 잠자리에 들었다.